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변수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요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전 장이 너무나 강세장이어서 그런지 체감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월가에서는 12월에 산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호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먼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타 랠리 기대 약화된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시장에 우리가 기대하는 촉매제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12월 되면 크리스마스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산타 랠리도 기대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최근에 약화가 된 이유가 11월부터 시작된 대형 기술주들의 어떤 조정, 그리고 11월 말부터의 시장 변동성 확대,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의 매도에 대한 옵션 물량들이 많아진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AI 부분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AI 분야에 대해서의 어떤 버블이나 과잉 투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분석해 봐야 될 주제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촉매제는 뭐냐면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 완화적으로 변한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촉매제로서의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보면 올해 1년 동안 자사주 매입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주가도 오르고 EPS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 환경은 심리에 좋아지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산타랠리의 어떤 기대를 저버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 하방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은 연준이 혹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도 네. 기자회견에서 우리 앞으로는 좀 더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자회견 내용이 흘러간다든지 아니면 이번 달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점도표, 내년도 경제 전망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이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매파적으로 호키시하게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좀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월부터는 연준의 QT도 종료가 되는데 시장 영향이 어떨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한간에서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거나 QE 재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QT를 종료하는 거는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것은 긴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미 예정됐던 거거든요. 2006년 초에 긴축한다는 것을 좀 앞당긴 거고 또 어떻게 그 통화 정책의 기조 자체를 좀 중립적으로 가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많이 오른 부분들이 사실은 연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QT를 종료해서 단기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QT에서 바로 QE로 양적 완화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연준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QE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그 QE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QT 종료하기 전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자금 긴축 이런 문제들을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부채를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거를 연준이 사주면서
좀 시장을 달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경제 충격을 줄 것이다. 네. 그런 것 때문에 QE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요. 크립토 또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QE를 많이 해야지만 크립토 시장에서의 어떤 한정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대적인 가치의 어떤 뭐 상승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립토 쪽에서도 뭐 QE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지만 아직까지 연준은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은 이미 결정이 됐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지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헤셋 위원장입니다. 헤셋이 만약에 의장이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연준의 독립성 훼손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독립성 훼손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연준한테는 그렇죠. 또 상당히 부담이고 금융시장에서도 긴장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은 전문가들과 뭐 도박 사이트에서도 케빈 헤셋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케빈 헤셋은 지금 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일을 하고 경제 자문을 하고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이해도가 상당히 높고 그렇게 갈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의장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연준 내에서 의장이라는 자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을 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만 많은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라는 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구조 자체가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결정하는 집단 결정 체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책 금리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결정을 하고요.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점도표는 19명이 이제 모여서 뭐라 그럴까요? 중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격한 완화 기조, 아주 빠른 금리 인하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굉장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케빈 헤셋이 들어와서 통화 정책을 생각보다 더 완화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는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실질 금리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뭐 관심 있는 위험 자산, 주식 시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중기로부터 아니면 장기까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또 부작용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이나믹하게 본다고 하면 좀 이러한 조합은 장기적으로 좀 위험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 의장 자리에 헤셋 위원장이 앉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국을 볼 때 고용이랑 물가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영향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물가가 그래도 안정권에 들어선 이유가 유가 하락의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인플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를 봤을 때 경기 둔화는 되고 있지만은 물가 자체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스티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까지 내려오기에는 2026년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지금 뭐 오펙 플러스에서 내년도 증산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유가를 올려서 공급 측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이게 증산을 멈추는 거지 감산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전망기관은 내년도 1분기 중에도 여전히 국제 원유 시장에서는 일당 뭐 300 아니면 400에서 500만 배럴 정도의 초과 공급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유가 수준도 아직까지는 평균 배럴당 62달러 그래서 올해보다 좀 낮아질 거로 보여서 공급 측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스티키한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런 상품보다는 서비스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 의장 자리에 누가 앉는지에 따라서 살짝 바뀔 수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빠르게 종료가 된다면 중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건데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셨어요. 미국 경제를 봤을 때 금리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금리 내려도 시장 금리 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시장 금리를 안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올해 2025년 회계연도에만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 2055년까지 평균적인 정부의 재정 적자가 GDP에서 한 6%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재정 적자가 높아지게 되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수요가 일정한 가운데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과 금리는 또 역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떨어진 것만큼 더 높은 이자를 보상해 줘야 돼서 금리가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데 기본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연준의 정책금리인데 이게 지금 중금리 수준이다. 3% 중반에서 후반에서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난다고 하면 미국의 재정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금리 수준에서 끝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이 서비스 부분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물가가 빨리 안 내려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중금리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이전에 정책 부양책을 좀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맞이하면 뭐 어떤 행정부든지 간에 체감 경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생활비 뭐 이런 부분 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옛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뭐라 그럴까요? 당선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다. 이런 아주 재밌는 속어 같은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중간 선거를 대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다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OBBA라는 대규모 감세 지출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가지고서 2026년 중반에 인당 $2,000씩 관세 배당한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년에 넘어가서 이런 어떤 감세의 폭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이런 거를 빨리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두 번째 메가빌이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감세와 뭐 의료 구조 개혁 같은 이런 법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높이고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미국 경제 성장 중심에는 빅테크 AI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시장에서는 오라클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 발행 증가 그리고 CDS 프리미엄 확대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좀 우려가 덜어진 거는 사실인데 빅테크 기업들의 과잉 투자 논란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견해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우리가 산타랠리를 지금 좀 우려하는 이유도 바로 네. 여기서 온 것 같아요. 굉장히 과잉 투자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버블을 일으키고 이 버블이 깨지게 되면 최근에 이제 우리 AI 부분에 있어서 과잉 투자와 또 순환 어떤 투자 아니면 뭐 매상 증가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고리가 깨지게 되면 혹시 이제 시장에 큰 조정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지금 오라클 같은 경우가 계속 화이트채 네. 발행을 해놓고 무슨 부채 규모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구글 이런 부분 같은 데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수익성 같은 것들은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신용의 어떤 신용 채권을 발행을 해서 부채가 증가하고 이것이 악성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투기 등급으로 채권의 어떤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부도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이 수준에서 한번 경고음을 울려주는 것이 속도를 좀 줄여주거나 네. 좀 주변 상황을 살펴보는데 좋은 그러한 어떤 경고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버블이라는 판단은 좀 유보하고 싶습니다. 네. 네, 연준 베이지북을 보면 K자형 성장 패턴을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측면에서는 지금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대출 연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소비와 관련해서도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미국 경제를 여태까지 잘 이끌어온 것은 굉장히 탄탄한 소비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베이지북 11월 달에 나온 베이지북을 보면은 소비의 둔화가 지난달에 의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의 냉각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이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양극화 얘기입니다. K자형 소비의 어떤 패턴인데 지금 미국의 소비를 이끌어가는 것이 상위 20%의 소득계층이 지금 소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중산층이나 아니면 그 이하 소득계층들은 사실 지금 기초 생활비를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자동차 살 때 좀 대출 받는 거, 네네. 서브프라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연체율이 6%까지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용 경색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는 가계 부분에서 우려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소비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지금 고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사실 여기에는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고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면서 소비를 이끌어갔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달러 약세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고요. 특히나 헤셋이 의장에 앉는다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달러 가치 전망 어떻게 하세요? 달러는 좀 약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도 인하를 하고 네. 그리고 통화정책의 기조가 캐비넷 위원장이 만약에 의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이 더 크다고 하면 달러는 약세가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달러 약세하면서 지금 달러 지수로 봤을 때 달러의 강약세를 평가하는 지수가 달러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199 이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것이 사실은 117, 116까지 있다가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약세라고 보는데 지금 수준이 어떻게 보면 장기 평균 수준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락의 폭은 좀 제약적일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 유럽과의 금리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것이 말씀드린 달러 강세가 가속화되거나 두드러지는 걸 좀 제약할 거로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달러 강세 약세 요인은 있다. 그렇지만은 그 하락폭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요인이 있겠지만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달러 인덱스와 관련해서라도 지금 BOJ의 12월 금리 결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어제 우에다 총재가 어디죠?
일본 어디 나고야인가 어디 가서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리를 결정하겠다. 근데 사실 이러한 어떤 멘트의 스타일이 언급의 스타일이 지난 1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하기 전에 했던 얘기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시장에서는 뭐 니케이 신문도 그렇고 이게 지금 12월 인상에 대한 사인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12월 달 이번 달 금리 인상 확률이 8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에 인상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 회의인 1월 달까지는 거의 확실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이제 12월 달에 올릴 확률이 높아졌고 1월까지는 분명히 올리는데 시장에서 관심은 그래서 이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얼마까지 올리느냐 이런 논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1.9%까지 올라갔어요. 얼마 전까지 1.7%였다가. 그래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의 그 기준금리 정책 금리가 지금 0.5%에서 0.75가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1.5%가 된다 그러면 일본 국채 금리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약 한 1.25에서 1.5%가 최종 금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2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도 1%대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 연쇄적으로 비트코인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 지나갈까요, 대표님? 아마 우리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일본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캐리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엔화도 강세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리를 통한 어떤 이득이 줄거나 손해를 보게 되면 이게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의 뭐 언와인딩이다, 회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대로 지금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1.9%, 1.88%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분명히 캐리 트레이드가 복귀하는데 언와인딩 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준에 있어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기자회견에서의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파월 의장의 그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라는 매우 매파적인 코멘트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 국채의 어떤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을 더 가파르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캐리 트레이드의 문제는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고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우리 시장의 부담은 아무래도 높은 환율이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잡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내년 원화 가치는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죠. 원달러 환율의 전망도 해주실까요? 예, 이 원달러 환율 질문하실 것 같아서 앞에서 이제 달러가 그렇게 약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달러 원화와 그 엔화의 동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본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제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도 더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 거는 좀 억제가 되고 또 지금 우리 외환당국도 달러 원 환율의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80원 정도 내에서는 상단이 막히고 있고 내려온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1,300원대로 가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400원대 초반에서는 좀 지지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에 이어서 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금은 좀 변동성이 큰데 은값 같은 경우에는 어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온스당 57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산업 경기와도 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 은값의 최고치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은은 뭐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갖 뭐 배터리나 여러 가지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수급상에서 공급이 좀 제약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래소에서의 뭐라 그럴까 재고가 없던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쳤고요. 그리고 금값 너무 올라가니까 대체로서 은값이 좀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통화 정책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 내리면 달러 약세라니까 귀금속에서는 또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주 복합적으로 은값이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다 이제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게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올해 은값이 거의 9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금은 70%, 뭐 60%, 70%라고 하면은 상승폭이 엄청 크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벌써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금이나 은이나 좀 어렵고 이 수준에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박스권 레인지 바운드 한다. 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달러 강세가 좀 유지될 것이다. 약세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중금리 고민했었잖아요. 금리의 인하 폭도 어쩌면 한 번에서 두 번, 이 정도에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러한 점들이 중기 장기적으로 은과 금값의 하락이나 네. 상승을 막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파르게 급등세를 보였던 금과 은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다소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